8월 29일 오늘 시장이 모처럼 그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요. 왜냐하면 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시장이 계속되니까요. 제가 중간에 좀 쉬는 적은 있었지만 처음 주식을 시작한 지 20년 차 되는 트레이더인데요. 요즘 같은 시장처럼 어려운 시장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예 주식을 몰라서 난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가련다 하고 안 하는 아예 그냥 생 초주린이면 괜찮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중독성이 있잖아요. 사실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시작하면 놓기가 쉽지가 않죠. 주식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깡통 찼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 스스로의 매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수가 되든지. 그래서 저는 주식 유튜버들 중에도 주식 경력 10년 이상이 된 분들을 일단 인정하고 보는 게 10년 동안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경이롭고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실례지만 미국 생활 몇 년 차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가 이제 한 19년 정도, 19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모자른 20년 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부자신가 봐요. 제 돈으로 왔습니다. 가난합니다.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독립군의 자손이라서 전형적인 서민 가정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그 사람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얼마의 돈을 벌었던 상관없이 정착하고 살아남아서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그걸 딱 보니까 제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만으로 자기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참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존경하면 설렁탕 사세요. 했더니 설렁탕 사주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퍼왔는데요. 한국의 아기자기한 산들 가다 보면은 처음 산행을 하는 곳에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이 이정표만큼 우리를 반갑게 정말 시그널이라 그러죠. 요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한 번도 이런 시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버핏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파월도 그렇고 이런 세상을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로부터 기후 변화, 환경 해야 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 환경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생명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험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렇죠? 책 읽어주는 미즈놀은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실 거잖아요. 아 어렵다. 책 읽어주는 미즈노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바로 시장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요즘 같은 시장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는 그 통찰력과 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저희 책 읽어주는 미즈노의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책 읽어주는 미즈노래 구독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거기다 책 읽어주는 미즈노래 영상에 댓글까지 다시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질문만 바꿔도 길이 보인다. 질문의 재구성. 자, 머니볼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What's the matter? 현문 현답 93쪽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질문에 좋은 대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우문 현답은 그만한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죠. 투자는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도 잘못됩니다.
코넬 대학교 행동과학과 교수인 제이 에드워드 루소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결정의 틀 짓기, 정보 수집하기, 결론에 도달하기,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라는 4단계를 제시합니다. 그 첫 단계인 결정의 틀 짓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틀 짓기를 무시하고 바로 정보 수집 단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의 틀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베넷 밀러 감독의 영화 머니볼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징하게? 명쾌하게. 메이저리그 팀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는 2002년 시즌을 앞두고 팀의 주축인 제이슨 지안비, 자니 데이먼, 제이슨 이슬링하우젠이 모두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반열에 오른 제이슨 지안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선수 구성을 고민하는 스카우트 회의에서 빌리비는 이렇게 묻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명의 키플레이어를 대체하는 일입니다. 홈런 38개, 타점 120개, 2루타 47개가 필요합니다. 빌리비는 재정이 풍부한 회사와 재정이 부족한 회사가 싸우는 불공평한 게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안비를 대체할 선수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더라도 데려올 수 없다. 따라서 선수 대 선수를 1대1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안비를 쪼갰다가 다시 합치겠다. 한 명의 지안비를 구하는 대신 3명의 선수를 구해 한 명의 지안비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이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20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빌리빈의 성공은 세이버 매트릭스, 즉 컴퓨터를 이용한 야구 데이터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널리 흩뜨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수를 데려와서 지안비를 대체할까라는 질문을 고수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을 부족한 재정으로 필요한 스탯, 즉 인물의 능력 수준을 가시화한 수치를 맞추려면 선수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가로 바꿈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질문을 바꾸는 일은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에 대한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출산 장려금이나 산후조리 휴가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없어 하는 무의미한 이야기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아니거든요. 저출산은 통계적으로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무작정 출산율 증가를 강조하는 일은 여성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력 저하, 연금 재정 부실 등입니다. 그렇다면 던져야 할 질문은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을 증가시키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연금 재정은 국민의 연금 지출로도 충당해야 하는가? 만약 정부의 화폐 발행을 통한 연금 재정을 부양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등이 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난감한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무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지고 무의미한 경험이 무의미한 학습으로 쌓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차근차근 던지다 보면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A 주식의 주가가 오를까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문을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A 주식의 앞으로 1년간 EPS는 0%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 전망이 실현됐을 경우 즉 PER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식으로 바꾼다면 좀 더 답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저도 이거 정말 동의하거든요. 질문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질문할 줄도 모르고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줄도 모르고 대답을 해도 이상한 대답하고 더 이상한 학생은 앞에 있는 학생이 잘못 틀린 오답을 얘기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제가 그 주린이들 정말 주린이들이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토론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잠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화의 자리에 한번 제가 껴봤는데 와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짜치도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즘 주식은 정말 어렵지요. 그러면 다 동감하죠. 네네네 어려워요. 요즘 주식시장 정말 어렵지요. 네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끝나요. 자기 주식시장에서 어렵고 주식시장에서 힘든 것만 신사한탄 하다가 끝나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힘든 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이 힘든 장애 나는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쉐어해야지 모임에 대한 건전성과 생산성이 있는 거지. 서로 신세 한탄하다 끝나면 뭐야 녹두리 하는 모임이야? 그런 시간이면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하든지. 자, 최후로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바꿔보는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 라플라스 변환, 푸리의 변환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 영역의 문제를 주파수 영역의 문제로 바꿔줍니다. 시간 영역에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주파수 영역에서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풀기 쉬운 영역에서 문제를 풀고 그 답을 원래의 영역에서 다시 변환하면 어려운 문제도 잘 풀립니다. 수학에는 환원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문과인 저는 왜 전혀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환율은 알겠는데, 환율? 순열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두 문제가 동일한 구조를 하면 한 문제의 참거짓을 가름으로써 다른 문제의 참거짓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환원은 P-NP 문제라는 밀레니엄 문제, 즉 수학계의 난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철학에서도 환원이라는 기법이 사용되는데 어떤 높은 단계의 개념을 낮은 단계의 개념으로 세분화해서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문제를 좀 더 답변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서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수학, 철학, 공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가가 어떻게 될까? 또는 주식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잡 접근계에서의 미래 예측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즉 인과관계의 부족이죠. 인과관계.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현재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량이 부족이죠.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답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미적분학에서는 초기값 문제를 풀 때 해답을 직접 구하기 전에 해의 존재성, 유일성을 먼저 구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성은 existence, 유일성은 uniqueness. 발음 구린다.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답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답이 유일하지 않다면 하나의 답을 찾았다고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자만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로 돌아와 보자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대략 다음의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 두 번째는 기업의 활동, 세 번째는 공시 정보, 네 번째는 연구 결과, 다섯 번째는 개인의 상태인데요. 자, 금융 시스템. 돈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주식은 무엇이고 채권은 무엇입니까? 자본시장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는 제도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질문은 대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권, 배당을 받을 권리, 기업 청산 시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등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주식에는 가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와 같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환율 등 다양한 매크로 변수가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소유한 자산이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질 수밖에 없는 도박에 나서는 셈입니다. 여러분, 금융 시스템을 알고 주식을 하는 거는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전에도 그런 모습 보이는데,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의 마인드로 미국 주식의 유튜버나 미국 주식을 하는 유튜버 지금도 많이 있죠. 그분들의 영상을 예전에 좀 들을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참 미국을 너무 모른다. 미국을 너무 한국식으로 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20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피자집이 피자헛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 피자가 나왔는데,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피자헛은 동네 피자 가게더라고요. 한번 사 먹었을 때 너무 짜가지고,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갈 때는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굉장히 럭셔리한 피자집으로 들어 성공했죠. 일단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그 피자헛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국의 피자헛 와서 보면은 저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미국 주식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국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소경이 길을 안내한다고 좀 그렇죠. 자, 기업의 활동. 우리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입니다. 2020년 현재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새로이 진입하는 사업자들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내년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나름의 근거를 대답하기가 수월합니다. 막연히 넷플릭스의 내년 주가는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크기, 시장의 점유율, 수익성 등으로 차근차근 나눠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대답을 찾아가기가 편한 방법입니다. 공시 정보.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은 회사와 주식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종류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연 4회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고 사업 양수도, 증자, 주주 현황, 수주권 등 다양한 공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에는 상당히 많은 항목을 기재하기 때문에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지표는 물론이고요. 기업의 공시 사항에 관한 질문이라면 반드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입니까? 경쟁사 대비 얼마 어떠한가요? 라는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이를 조금 응용해서 미래 예측에 관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A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내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감가상각비가 과다하여 경쟁사 대비 3% 뒤지는데 5년 전에 투자를 완료한 설비의 감가상각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경쟁사와 유사한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답은 3장에서 이야기한 반증 가능한 형태입니다. 내년 영업이익률의 전망과 그 근거를 예측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그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가 반드시 검증됩니다. 이 대답이 틀렸다면 감가상각비는 예상대로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 회복이 상쇄됐다 등으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웬만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해서 미래 이익률을 예측할 수 있지요. 이런 식의 경험이 쌓일수록 틀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 금융 시스템과 기업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1차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들을 가공한 2차 정보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자신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매크로 환경이나 산업, 기업에 대해 수시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보고서들이 유료인데다 상당히 비싼 값에 제공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아직 양질의 보고서를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싸.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외에 요즘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분석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비단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 과학기술, 역사 등에 대해서도 끝없이 많은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런 연구를 접하면 접할수록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플의 주가는 얼마나 적정할까라고 물었다가도 고민을 깊이 하다 보면 애플은 제조업에서 미디어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 미디어 회사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으로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유치한 것, 애플 내일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유치한 질문에서 얼마나 고차원적 질문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렸죠. 책에 써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의 상태.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투자 의사 결정은 다분히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여유 자산은 얼마인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폭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내년과 후내년 또는 은퇴 전까지 나의 재테크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바라는지, 투자에 투입할 시간과 열정은 얼마나 되는지, 투자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이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때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때라는 건 원래 없거든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저의 예상 노동 가능 시간과 연봉 상승률, 은퇴 후 필요한 월간 비용을 고려했을 때 재테크를 통한 기대 수익률은 6.5%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의 재산에서 주식에 얼마의 비중을 배분해야 될까요? 와, 질문 좋다. 지금까지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아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질문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고 그 대답은 틀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 대답은 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다와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일은 정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밑줄 짝. 질문을 구축하는 일은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변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되어야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충분히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이로써 틀릴 수 있는 답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의사결정 4단계 중 마지막 단계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입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질문에 대한 나쁜 대답, 즉 내가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없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좋은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답을 듣는지, 그 질문과 답변들이 왜 무의미하고 위험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늘 하지만 무의미한 질문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책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근데 말입니다. 왜 나쁜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줄 아세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굉장히 큰 경험을 한 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 함께 공부하는 몇몇 사람들이 너의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다. 주식의 중독성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망해봐야 정신 차려요. 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청산 당해봐야 알아. 와, 청산 당하면 그냥 재기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독종이죠. 좋게 말하면 의지가 강하고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된답니다. 본인은 경험을 통해서, 제 얘기입니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왜 학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왜 배우지 못하는가, 경험을 통해 배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뼈 때리는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해력 부족.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주식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길 잘 알아듣는 게 사실 이해력을 좀 키워줘야겠구나. 이해력과 집중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 정도는 다 하는 줄 알았지. 본인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 착각이죠.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지나고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근데 왜 자기 이름으로는 다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뭘 이해하는지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나 지금 대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도를 어디까지 낮춰야 되지? 그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잖아요. 그 학생을 검정고시로 다시 내려보내야 되나? 부족한 거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개인 공부해서 메이크업 해야죠. 반복되는 습관이 안 좋은, 아주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 이유는 자기의 문제의식을 뼈 때리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응? 잘못 보는 거죠. 그리고 봤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하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력도 뛰어나고 통렬한 반성도 하고, 팀장이 말씀대로 코피 날 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혈서도 쓰고, 그냥 이렇게 팔로 하면 아프니까. 근데도 왜 악습관이 반복이 될까요? 그거는 병이에요. 중독이에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부터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중독이냐면 주식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도박처럼 주식하는 주식 도박에 대한 중독이에요. 주식 도박에 대한 중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주식하는 게 재밌죠. 계좌가 쪼그라들어도 재밌죠. 저도 재밌거든요. 주식이 되게 재밌어요. 하지만 저는 금요일 밤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다 끝나고 내일 장이 없고 일요일도 장이 없는데 너무 좋아요. 주식이 좋지만 주식 없는 장이 너무 좋다니까. 지금 다음
다음 주가 저기잖아요. 노동절에서 하루 쉬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기다려줘요. 응? 기다려줘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미주눈을 가져온 여러분, 전설과 저희는 교만한 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전설과 저와 여러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은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고 멈춰야 될 때 스스로 멈추는데,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때 쫄보가 되고 멈춰야 될 때 지릅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읽은 내용을 적용시켜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질문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질문. 제가 제 그 데이 트레이딩의 승률을 계속 높이는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장이 시작되고 딱 길게는 30분, 짧게는 한 10분 정도가 가장 시장이 핫하잖아요. 이때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자꾸 제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죠.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근데 제가 제 기록을 쭉 보니까 장 시작하고 10분 정도를 지켜보고 있다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그 조그만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들어갈 때는 승률이 혁격히 떨어지더라고요. 심리적으로는 이 정도 시장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초반에 그 엄청난 변동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얘기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문제가 무엇일까?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카톡 확인 잘 안 하거든요. 장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회사 이메일 체크업도 안 하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튜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멘탈이 흔들리니까. 뭐 저는 뭐 댓글들을 뭐 그렇게 다 별로 읽지도 않고 딱 보고 뭐 그냥 아이도 정신 못 차리고 남 탓하는 사람들 다 불락해요. 다 불락. 어차피 미주놀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할 때 항상 사탄이래. 사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급한 카톡의 내용도 없는데. 그래서 제 전화기는 항상 무금 사일런스로 돼 있고, 매매할 때는 열어보질 않죠. 그리고 계속 요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제가 집중력이 되게 뛰어난 편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 블랙아웃이 되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해요. 그래서 계속 매매할 때 스스로에게 집중하자, 더 집중하되 긴장을 하지 말자, 긴장을 하지 말 때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놓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A반과 챔피언 클래스 들어와 있다가 공부하다가 한번 나가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오게 딱 하거든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들락달락 거리는 사람들이 신경을,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루틴까지도 망가뜨리더라고요. 아주 이기적이죠. 들락달락 거리면서 그냥 조용히나 있지, 분위기 다 망가뜨리고 막 라방에서 막 그냥 헛소리하고 질문도 이상한 거 하고 막. 안 되겠다. 이거는 함께 공부하는 미주놀 찐팬들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저희 다른 채널과 틀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저도 그 시너지 효과를 학생을 통해 좀 도전받기를 원하고, 오늘
A반하고 어제는 이제 전체 라방 한번 했었고 오늘은 이제 A반하고 챔피언 줌으로 라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실전 매매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실전 매매도 한번 해봤고 수익도 냈고 참 좋더라고요. 오늘 딱 초창기 처음에 들어온 딱 3명의 학생하고만 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많이 들어왔더라고.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매매 기법을 하나 발견하면 저 혼자 많이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되면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한번 해보고 또 되면 그 다음에 이제 A반과 챔피언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한 명 데리고 제가 한번 해봅니다. 점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저한테 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제가 팀장이 좀 더 트레이딩에 대한 실력을 좀 더 끌어올려서 A방과 챔피언들 다 데리고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그런 승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혼자서 헛짓하다가 저렇게 날려먹는 거 멈추게 하지.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제 실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데이 트레이딩을 누구와 데리고 한다는 거는 얼마나 예민해지고 신경이 곤두섭니까. 근데 기본적인 거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순간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희 어머님이 제 학창 시절에 제가 정말 혼날 짓을 해도 아침에는 절대 혼을 안 내시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큰 다음에 물어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를 혼내는 부모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뭐 한 것도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모으셨다가 주말에 이제 점잖게 타이르시더라고요. 지혜로우신 거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뒤지게 욕먹고 아침에 학교 가면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원샷 원킬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컴퓨터에 대해서 원샷 원킬은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당연히 이 정도는 돼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 미치지 못한 상태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 또 책임감 강한 미즈노 팀장이 마지막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마지막 미가 한 명 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면서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좀 더 냉정해지자. 어차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좀 더 냉정해지자. 지금까지 수많은 몇 년 동안 시간을 통해서 뒤처지는 학생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줬는데 결국 그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나가버리지 않았느냐. 그거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학생들한테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투자도 해야 되죠. 그렇죠? 투자도 해야 되죠. 또 회사 CEO로서 회사도 이끌어야 되죠. 유튜브도 해야 되죠. 뭐 유튜브 영상 편집도 제가 다 하거든요. 플러스 A반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이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죠. 또 고집들이 또 진짜 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전 제 앞에서 바쁜 척하는 인간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걔가 바쁘라 이거야. 그러면 왜 주식을 해? 우리는 바쁨에도 불구하고 성공 투자자로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미즈노 A반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제가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속 저는 이 일을 해나갈 거고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겁니다. 나눔 있는 선한 부자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저는 성공시킬 거니까 기억하시면서 오늘 굉장히 길어졌죠, 이 영상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뉴욕에 있는 김도훈 군, 뉴욕이 아니죠,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막막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서진규 씨인데요. 가발 공장을
이 노동자에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다가 미국에 뭐 미팔군 통해서 왔다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혼 당하고 근데 다시 이를 악물고 해서 미군 US 아미 장교가 됐고 그분 대령까지 달았나 그럴 거예요. 중령인가 등령. 근데 배움에 대한 한을 싣고자 하버드에 지원해서 하버드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죠.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을 거예요. 80 가까이 되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배, 먼 훗날 만나게 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